60세 김두영 씨는 몇 년 전 구입했던 상가 건물을 매물로 내놓기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커피 한 잔 드릴까요? 라는 직원의 말에 김 씨는 괜찮다고 답하며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원하는 가격에 팔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라는 직원의 말에 김 씨는 지친 듯 한숨을 쉬며 최대한 빨리만 팔아주세요라고 부탁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선 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하염없이 걷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빌딩들마다 내걸린 임대 현수막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옆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구도심이나 재래시장은 상점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잘 팔리지 않아요. 가게를 접고 싶어도 못 접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변 세탁소나 사진관, 식당들도 사라지고 있고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나은 편이지. 중국 상하이는 10억짜리 아파트가 2억에도 안 팔린다잖아. 하지만 이런 대화도 김 씨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발걸음을 옮기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는 꼬마 빌딩과 상가 건물에 관심을 쏟으며 좋은 입지의 건물을 운 좋게 매입했습니다. 당시에는 금리가 지금처럼 높지 않았고 건물주가 되는 것이 모두의 꿈처럼 보이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지금 자신의 노후를 흔들어 놓을 거라는 것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김두영 씨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서울의 상위권 대학을 졸업한 뒤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그의 대기업 취직 소식에 선 자리도 끊이지 않았고 결국 결혼해 3명의 자녀를 두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안정적인 삶이었지만 김 씨는 직장 생활이 체질에 맞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업무, 복잡한 인간관계, 끝없는 경쟁은 김 씨에게 큰 스트레스를 주었고 40이 넘어서 탈모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야근으로 운동할 시간조차 부족했던 김 씨는 어느새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싫어질 만큼 자존감도 떨어졌지만 새 아이를 키우며 외벌이를 해야 했기에 회사를 그만둘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김 씨는 중년이 될 때까지 묵묵히 직장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25년 넘게 일한 김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높은 연봉과 아내의 절약 덕분에 꽤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김 씨는 아이들이 잠든 후 아내와 맥주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 건물 하나 사서 노후 좀 편하게 보내면 어떨까? 이제 더는 못 버티겠어. 좀 쉬고 싶어. 처음으로 그런 말을 꺼낸 김 씨의 진지함에 아내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지만 건물주로 살아간다는 생각이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웠습니다. 김 씨는 강남 지역의 건물을 언급하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강남은 없어서 못 사는 곳이야. 다른 데는 몰라도 강남은 절대 망하지 않아. 그럼 대출을 받아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야지. 이자가 높아지겠어? 그런 것까지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못해. 결국 1년 후 김 씨는 대출을 받아 강남의 상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는 임대료로 대출금을 갚고 남은 금액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편안한 노후를 꿈꿨습니다. 당시 대출 이자는 그리 높지 않았기에 김 씨는 큰 부담 없이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김 씨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상가 건물 매입 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건물을 사자마자 대출 이자뿐만 아니라 관리비, 보험료, 재산세 등 추가적으로 나가는 돈이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김 씨는 생각했던 것만큼 수익이 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매달 약 300만 원의 임대 수익을 얻으며 은퇴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김 씨는 업무에서도 점차 손을 놓기 시작했고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퇴직금은 나중에 자녀들의 결혼 자금으로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남과 둘째 딸이 1년 간격으로 결혼하면서 김 씨는 자녀들을 돕느라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썼습니다. 아내 역시 임대료가 생활비로 충분할 것이라 생각해 이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막내 아들의 결혼 지원이었습니다. 장남에게는 집을 지원하고 딸에게는 재산을 증여했던 만큼 막내에게도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해야 했습니다. 막내가 결혼 계획이 없는 상태라 다행이라 여겼지만 김 씨와 아내는 앞으로의 재정 문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는 몇 달간 임대료 수익으로 큰 문제 없이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이런 생활이 계속되길 바랐습니다. 주변 친구들 역시 일을 하지 않고 안정적인 수입으로 사는 김 씨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가 급격히 올라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 확인한 결과 대출 이자만으로도 수익을 갉아먹을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본 김 씨는 금리가 조금만 더 오르면 오히려 적자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설마 이자가 더 오를까 생각했지만 몇 달 후 그의 우려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김 씨가 상황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매달 임대료로도 부족해 300만 원에서 400만 원가량 적자가 나는 상태였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메우고 있었지만 김 씨는 이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괜히 아내가 걱정할까 봐 숨기면서 이 상황이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반년 만에 이미 2천만 원 가까운 돈을 써버렸고 김 씨의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친구들을 만난 김 씨는 예전처럼 여유롭게 술을 대접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는 항상 자신이 술값을 내곤 했지만 이제는 안주를 추가로 시키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 최 씨가 김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건물주들 힘들다면서?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대출 제한되면서 하산하는 사람들 많다더라. 너네 건물은 괜찮아? 이미 속이 쓰리던 김 씨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그러자 최 씨는 이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요즘 상가 건물 진짜 어렵다더라. 경기 침체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안 쓰고 온라인 쇼핑이 워낙 잘 돼서 굳이 상가 갈 필요가 없잖아. 나도 최근에 쿠팡 써봤는데 진짜 편하긴 하더라. 우리 아버지도 이제 80인데 한번 알려드리니까 혼자서 인터넷 쇼핑 척척 하시더라고. 앞으로 상가나 상업용 부동산은 더 힘들어질 거야. 공급은 넘치는데 수요가 점점 없어지잖아. 김 씨는 친구들의 대화를 들으며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최 씨는 마치 김 씨를 놀리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몇 년 전 꼬마 빌딩이나 상가 투자 열풍일 때 뛰어든 사람들. 지금쯤 골치 꽤나 아플걸. 대출 많이 받아서 산 사람들은 진짜 곤란할 거야. 요즘은 건물주가 물주가 아니라 집 가진 거지도 많다잖아. 김 씨는 아무 말 없이 소주잔을 들어 한 모금 삼켰습니다. 그때 최 씨가 익숙한 듯 물었습니다. 꼬치 하나 시켜도 되냐? 최 씨는 김 씨가 계산할 거라 생각하며 허락을 구하는 듯 했지만 김 씨는 더 이상 웃을 수 없었습니다. 밥 안 먹고 왔으면 그냥 있는 안주로 먹어. 김 씨는 자기도 모르게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때 다른 친구 장 씨가 늦게 도착했습니다. 장 씨는 중소기업에 다니다 주식 투자로 큰돈을 번 친구로 당당히 꽃 모둠 세트를 주문하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늦어서 미안하다. 오늘은 내가 살게. 근데 무슨 얘기 중이었어? 장 씨가 묻자 또다시 건물 이야기가 화제로 떠올랐습니다. 친구들은 김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네 건물은 어떻게 되는 거야? 김 씨는 이제 이런 질문이 지긋지긋했지만 대답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친구들이 주변 상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옆 건물 할머니네 1층 상가 6개 중 4개가 비어 있더라고. 나머지 2개는 부동산인데 불만 켜놓고 사람은 없는 것 같아. 몇 년 전에는 월세 올린다고 난리더니 요새는 들어오기만 하면 인테리어 지원에 월세 몇 달 지원해 준다고 써놨더라. 근데도 안 들어와. 그 옆 건물도 마찬가지야. 상가 4개인데 3개가 비었어. 건물 주인 아줌마도 대출 많이 받아서 그런지 요즘 일 다니는 것 같더라. 친구들은 상가 건물의 어려운 상황을 계속 얘기하며 김 씨의 속을 긁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월세를 내리는 건 둘째 문제고 상가 건물 보러 오는 사람조차 없다는 거야. 이게 진짜 문제지. 부동산이라는 게 들어갈 때는 쉽게 들어가도 나올 때는 마음대로 못 나오더라고. 이전에 이자 오르기 전에 팔고 나온 사람들이 진짜 운 좋은 사람들이야. 갑자기 이자가 이렇게 오를 줄 누가 알았겠어? 김 씨는 안주도 손 떼지 않고 이미 혼자 술 2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너 왜 이렇게 달려? 천천히 좀 마셔. 친구들이 말렸지만 김 씨의 머릿속은 온통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최근 세입자 중 한 명이 건물을 나가겠다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입지 좋은 건물 덕분에 공실 걱정은 없었지만 이제 공실이 생기면 임대료 수익은 줄어들고 적자는 더 커질 것이 뻔했습니다. 아무리 강남이 안정적인 지역이라 해도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에서 김 씨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요새 50대 이상 중장년 중에 10억 넘게 고액 채무로 파산하는 사례가 많다던데 두영이 너도 곧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친구의 무심한 말에 김 씨는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뭐 재수 없는 소리 하려면 나가. 김 씨는 소주잔에 남은 술을 단숨에 비우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친구들이 말렸지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술값조차 내지 않은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술값은 내고 가야지. 됐어. 오늘은 내가 산다니까. 뒤에서 들려오는 친구들의 목소리가 더욱 그를 씁쓸하게 만들었습니다. 김 씨는 속으로 내가 왜 이런 친구들과 몇십 년 동안 관계를 이어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술에 취한 김 씨는 겨우 집에 도착했고 그의 아내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큰 문제가 생겼음을 눈치챘습니다. 김 씨는 씻지도 않고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아내가 단호하게 그를 붙잡았습니다. 당신 건물 지금 마이너스 난 거 맞지? 김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신경 쓸 문제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도. 만약 해결 못하면 어쩔 건데? 정확히 상황이 어떤지 좀 얘기해봐. 김 씨는 피하고 싶었지만 결국 물 한 잔을 벌컥 들이킨 뒤 아내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김 씨를 위로하기는커녕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그 건물 당장 처분해. 이대로 계속가면 손해가 막심할 거라고. 지금까지 낸 세금의 중개 수수료까지 다 합치면 몇 억은 그냥 날리는 거라고. 그렇다고 지금 팔아서 끝난다고 생각해. 건물 가격이 오를 수도 있잖아. 왜 그렇게 부정적이야? 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알겠어요. 저는 걱정되니까 그러죠. 그런데 창현이 말인데 곧 결혼한대요. 김 씨는 놀라며 물었습니다. 결혼? 갑자기? 창현이는 그런 생각 없는 줄 알았는데 저희 몰래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었나 봐요. 벌써 5년 됐다네요. 그런데 문제는 여자 쪽에서 집을 해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집, 창현이가 건물 얘기를 꺼낸 거야? 그런 것 같아요. 당신이 건물 준다고 말한 모양이에요. 김 씨는 건물 문제로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막내 아들의 결혼 준비까지 신경 써야 하게 되자 답답함과 막막함이 몰려왔습니다. 아버지, 저도 형이랑 비슷한 집 해주실 수 있죠? 그래야 마음 편히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소 잘 찾아오지 않던 막내 아들이 오랜만에 집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씨는 난처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전세로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그게 어딨어요? 형한테는 좋은 집 해주시고 누나한테도 그렇게 재산 증여해 주셨잖아요. 저한테 주는 돈은 아까우신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사정이 좋지 않아서 그래. 그럼 여자친구랑 그쪽 부모님께는 뭐라고 말씀드리죠? 이미 집은 마련할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해놨는데요. 엄마도 집 걱정하지 말라고 매번 말씀하셨잖아요. 옆에 있던 김 씨의 아내는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막내 아들에게까지 집을 마련해 준다면 김 씨와 아내는 이제 노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김 씨와 아내는 첫째와 둘째에게 지원을 아낌없이 해준 일을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신한테 일 그만두는 건 신중히 결정하라고 했잖아요. 아내는 모든 책임을 김 씨에게 돌리려는 듯 쏘아붙였습니다. 김 씨는 그런 아내의 태도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는 가족들 모두가 자신의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각자 이익만 챙기려 한다고 느껴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김 씨에게조차 냉담하게 대했습니다. 밥 안 줘요? 제가 당신 밥 해주는 사람인가요? 하루 세 끼 다 차려주길 바라세요? 이제 점심 정도는 알아서 좀 드세요. 냉장고에 반찬도 없고 밥도 없어요. 김 씨는 아내의 말에 화가 나 집을 나섰습니다. 그는 동네를 돌아다니다 가장 저렴한 식당을 발견했습니다. 5,000원짜리 콩나물국밥을 주문해 먹어보니 가격에 비해 제법 괜찮았습니다.
김 씨는 식사를 마치고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다 그간 가보지 않았던 자신의 상가 건물과 주변 상권을 둘러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선 터라 시간이 많았습니다. 김 씨는 물 한 병을 들고 상가 건물들을 하나씩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니 김 씨와 비슷한 처지의 건물주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김 씨는 다른 건물주들이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직접 사람들에게 말을 걸기로 했습니다. 그는 먼저 근처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요즘 상가 건물 상황이 어떤가요? 김 씨의 질문에 직원은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1년이 훌쩍 지나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3개월 안에 세입자가 들어올 거라고 기대하는 건 큰 착각이에요. 심지어 위치가 좋은 상가들조차 공실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수요가 없으니 저희 중개업도 요즘 힘듭니다. 영원할 것 같던 상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늘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김 씨는 주변의 다른 건물주들과 직접 이야기해보고 싶다고 했지만 직원은 그 요청은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방금 한 건물주가 옆 건물 지하로 향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김 씨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바로 그 건물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김 씨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한 남성을 발견하고 말을 걸었습니다. 김 씨가 현재의 상황에 대해 물어보자 그 남성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이 지하에 있던 술집이 얼마 전에 영업 정지를 당했어요. 겨우 월세는 받고 있지만 최근에 건물 수리 등으로 추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정말 힘듭니다. 이 건물을 샀을 때는 편안한 노후를 기대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제 월급이 대출 이자와 건물 관리비로 다 나가요.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답답합니다. 김 씨는 그를 위로하며 음료수를 건넸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 역시 건물 관리와 운영, 세금, 법률 문제까지 여러 방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임차인 관리를 소홀히 했던 점을 후회하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김 씨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앞 건물 2층에 가보세요. 거기 또 다른 건물주가 있을 겁니다. 그분도 요즘 상황이 녹록지 않을 거예요. 김 씨는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다시 다음 건물주를 만나러 앞 건물 2층으로 향했습니다. 김 씨는 2층 계단에서 팔짱을 낀 채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 건물주를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며 음료수를 건넸습니다. 이번에 만난 건물주는 작년 말 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59세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남은 생을 가족들과 조용히 보내고자 하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지인의 소개로 80평짜리 상가를 매입했어요. 당시만 해도 좋은 투자라고 생각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병원이 세입자로 들어와 있고 매달 300만 원씩 월세를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출 이자예요. 저금리일 때는 그럭저럭 버틸만 했는데 지금은 230만 원 가까이 이자로 나가니까 부담이 큽니다. 월세를 받아도 세금과 기타 비용을 빼면 남는 게 없어요. 이 건물주는 월세 수익이 기대만큼 나지 않는 현실에 대해 후회하는 눈치였습니다. 더구나 지금 건물을 팔게 되면 몇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되니 섣불리 매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대신 다른 상가를 하나 더 사서 월세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의 세입자인 병원이 잘 운영되고 있어 공실 걱정은 없다는 점에서 김 씨는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김 씨는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건물을 빠져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몇백 미터 걸었을 뿐인데도 곳곳에 공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가 건물을 유심히 살펴보며 무언가를 적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혹시 사무실로 쓸 곳을 찾고 계신가요? 김 씨가 말을 걸자 상대는 잠시 경계하는 듯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공실이 이렇게 많은데도 임대료를 왜 이렇게 안 내리는지 모르겠어요. 임대료가 너무 비싸니 아무도 들어오지 않으려는 것 같아요. 설사 입주해서 장사를 한다고 해도 남는 게 없으니 의미가 없죠. 우리 동네도 한번 공실이 생기면 그냥 계속 빈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뭔가 망한 자리에 새로 들어가고 싶겠어요. 요즘 거리에 사람도 없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기란 정말 어려워요.
임대료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너무 높아 자영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많아요. 빚만 잔뜩 지고 접는 경우가 허다하죠. 김 씨는 임차인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직접 들으며 상황이 자신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또 다른 무거운 현실을 직면하게 해주는 대화이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상가에 비어있는 사무실이 있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언급했지만 상대는 그 건물에는 관심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김 씨가 자꾸만 자신의 건물로 들어오라고 설득하자 그 사람은 경계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김 씨는 괜히 말을 꺼낸 것 같아 씁쓸하게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배가 고파 식당으로 향한 김 씨는 이번에도 저렴해 보이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식사를 기다리며 옆에 있던 사람의 통화 내용을 듣게 된 김 씨는 그 사람이 몇 년 전 유행한 꼬마 빌딩의 건물주임을 짐작했습니다. 김 씨는 그 남성에게 인사를 하며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 남성은 몇 년 전 60억 원의 2층 건물을 매입했으며 40억 원의 대출을 연 3% 금리로 받았고 리모델링을 한 후 임대 사업을 시작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그에게 리모델링이 잘 되었는지 물었고 그 사람은 예상보다 4억 원이 더 들었고 금리가 5%로 오르면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월 이자만 1천만 원 이상이 나고 보험료와 세금까지 포함하면 월 2천만 원 가까운 비용이 들었습니다. 리모델링 후 임차인을 겨우 구했지만 임대료가 낮아 월 500만 원씩 적자가 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의 상황과 비슷하다며 그가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지 물었고 그 사람은 1년 동안 3에서 4억 원의 적자를 보았으며 처음에 비해 5억 원 낮은 가격으로 금매를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손해를 감수하고 팔지 아니면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릴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어서 자신의 지인의 사례도 얘기하며 그 지인은 건물을 팔아 1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식사가 나온 것조차 잊고 그 사람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사람의 지인은 다른 지역에서 80억 원의 4층짜리 꼬마 빌딩을 매입했는데 절반인 40억 원을 대출받아 연 2.5%의 이자를 내고 있었습니다. 월 임대료 수입은 2천만 원으로 대출 이자를 내고도 여유가 있어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대출 이자가 5%로 올라가며 월 나가는 돈이 1,800만 원으로 급등했습니다. 불행히도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한 사무실이 공실로 남아 임대 수입이 1,5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결국 매달 300만 원의 적자를 보게 되자 그는 급히 건물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시세가 10억 원이나 떨어져 손실을 봤고 그가 지불한 모든 비용을 합치면 10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동안 꿈꾸던 노후 준비는 잘못된 투자로 물거품이 되었고 그는 이제 그저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김 씨는 점심을 다 먹지 못하고 다시 하염없이 걷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건물값 상승을 기대하며 건물을 샀지만 상황을 너무 쉽게 봤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때 친구들에게서 밥을 먹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거절하지 않았겠지만 이번에는 또 기분이 상할까 걱정돼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집에 가면 삼시세끼 취급을 당할 것이 뻔해서 결국 친구들과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김 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밥을 한 번도 사지 않는 친구에게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친구는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사는 게 맞다고 말하며 김 씨에게 밥을 사라고 했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 오랜 시간 친구였다는 이유만으로 그와의 관계를 이어왔지만 이제는 그런 말을 듣기 싫어졌습니다. 김 씨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솔직히 털어놓았지만 친구들은 골프 이야기에 빠져 김 씨의 이야기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김 씨에게 잘 될 거라는 말만 반복하며 자신의 골프 얘기만 했습니다. 김 씨는 화가 나서 자기가 먹은 밥값만 계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친구들의 연락을 무시하며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김 씨는 아내에게 늦은 이유를 묻자 아내는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걱정하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부동산을 사서 망한 사람들이 많다고 경고하며 김 씨에게 건물이 정말 괜찮은 것인지 물었습니다.
김 씨는 화장실로 들어가며 아내의 질문을 피했지만 아내는 화장실까지 따라와 막내 아들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하며 물었습니다. 김 씨는 고민 끝에 건물을 팔기보다는 몇 달 더 버텨보자고 결정했지만 결국 막내 아들에게 결혼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노후 자금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막내 아들은 더 이상 김 씨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씁쓸하게 그 상황을 받아들였고 이제 그와 아내가 의지할 것은 건물 하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건물의 이자만 갚으며 버텼고 결국 건물을 팔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건물은 쉽게 팔리지 않았고 그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아내는 결국 이혼을 요구했으며 김 씨도 더 이상 그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씨는 막대한 손해를 보고 채무가 쌓여 파산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김 씨의 집에 친구들이 찾아왔고 그들은 위로의 말을 전했지만 그 어떤 말도 김 씨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중 한 친구가 김 씨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최근 파산한 사람들이 고의로 파산을 신청한다며 김 씨도 자식들에게 재산을 빼돌리고 파산 신청을 했다고 의심을 품었습니다. 이 친구는 연금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는데 이 말은 김 씨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 친구는 항상 밥값을 한 번도 내지 않던 사람입니다. 김 씨는 참을 수 없어 그 친구에게 주먹을 날렸고 이에 다른 친구가 말리면서 그 친구는 폭행죄로 신고하겠다고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결국 김 씨는 가족과 친구들을 잃고 술에 의지하며 한동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심지어 스트레스와 압박으로 갑상선 수술까지 받게 되었지만 김 씨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앞날은 막막했지만 그는 새로운 일을 찾고 과거를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꺼리는 일들을 하면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고 그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잘못된 투자와 자식들에게 무리한 지원으로 인생이 꼬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대출을 통해 무리하게 투자를 할 때 그 위험성을 더 실감하게 됩니다. 빌딩 투어라는 말처럼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매달 손해를 보며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건물이 점점 낡아가고 세입자와의 문제로 머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공부와 전략이 필요하며 주변 사람들의 말을 맹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행을 쫓아 꼬마 빌딩이나 상가에 투자했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았던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투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김 씨의 이야기처럼 잘못된 투자가 불러올 수 있는 위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투자나 저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여생을 기원합니다.